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정책론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도서출판 공동체에서 나오는 이 사회복지사 1급 공감 수험서, 그중에서 사회복지 정책론, 이 책으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책이 2024년도에 출간된 버전으로 같이 이 영상 강의를 이제 들으셔야 이 페이지가 그리고 내용이 딱 일치합니다.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수험서가 없고 공감 요약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요약집의 정책론의 경우에도 제가 일단 요 수험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약 강의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험서 강의를 토대로 해서 요약집으로 이렇게 따라오셔도 쪽수는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내용 자체에서 아주 크게 틀어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같이 좀 병행하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요 강의는 2024년 사회복지 정책론 공감 1급 수험서 교재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OT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총 10개의 강좌로 이제 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10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 강의도 10개의 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다들 바쁘시고 그다음에 또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을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이해하고 갈 수 있게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강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과서 10쪽을 보시면 이제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 그리고 흐름 읽기, 그리고 훑어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면 대략 이 영역에서는 3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25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16회, 17회의 경우에는 무려 5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공감 정책론 12쪽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기능이고요. 일단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정책론 교과서의 특징은요, 가급적이면 그 기출 회차 정보를 많이 넣으려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다 보시면 어떤 부분이 이제 많이 그동안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 그만큼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12쪽을 보시면요, 그 교과서의 이제 두 번째 줄에 이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여러 가지 가치를 지향하므로 가치 지향적이다 또는 가치 판단적이다, 이러한 서술이 나옵니다. 요게 지금 9회, 14회, 16회 3번이나 나왔다고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가치 지향적이다, 이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정책은 개인의 자립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슬라이드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결한다, 또 비시장적으로 해결한다. 요 키워드들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이제 상세한 설명은 다 이해 못하거나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득점을 하려면 이런 키워드 정도만 외워서 가도 대체로는 득점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12쪽에 중간을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왜? 예를 들어서 빈곤층에게는 우리가 현금을 직접 주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또 직접 제공하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경제정책은 이와 다르죠.
경제 성장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실업률이 줄어들고 또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감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근데 사회복지 정책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직접적으로 욕구를 해결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해결한다. 자, 개별적이라는 것은 배타적이다. 이거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국방, 치안, 환경정책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집합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는 개개인에 대해서 욕구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대응하거든요. 그런데 국방, 치안, 환경정책 등은 이게 이제 뭐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집합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이러한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들의 요구를 비시장적으로 해결한다. 그죠? 예. 그래서 시장 논리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중요한 문장이 있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원은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된다. 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은 자원을 시장 밖에서 2차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이 표현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자원 배분은 능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 정책은 욕구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저 슬라이드에도 써놨죠. 욕구에 따른 배분. 아시겠죠?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능력에 따른 배분.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자원 배분은 욕구에 따른 배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쪽의 맨 밑에 줄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주로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해결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방적 이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13쪽의 맨 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죠?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생산자는 이 수요자한테 물건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는 생산자한테 또는 이 판매자한테 그만큼의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죠. 서로 쌍방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저소득층에게 지급을 하고, 하지만 저소득층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꼭 뭐 대가를 지불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일방적 이전의 형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13쪽에 위에서 한 7번째 줄 정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인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충족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를 주로 비영리적인 부분에서 해결한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뭐 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 시설을 보면 대부분 다 비영리성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은 사람의 욕구 중에서 주로 소비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키워드를 우리 지금 이 옆에 슬라이드에도 제가 핵심 키워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에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법제론에서 상세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회보장 기본법 중에서 이 주요한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제법 나왔습니다. 13쪽과 14쪽을 보시면 뭐 12회, 13회, 14회, 20회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제법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교과서 우리 책 14쪽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한 6번째 줄을 보시면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윌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를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자녀적 개념에서는요, 이제 그 14쪽에 그 자녀적 개념 첫 번째 설명 보시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개인이 가족과 시장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만 사회복지가 소극적으로 또는 한정적으로, 임시적으로, 보충적으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쪽 밑에서 7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제도적 개념이 나옵니다.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은 반대죠. 그래서 이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자녀적 개념처럼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제도적으로 늘 작동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두 개념의 차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5쪽으로 넘어가면요. 15쪽에는 이제 복지의 사회적 분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10회 때 한번 나왔는데요. 이 아주 유명한 그 사회복지학자 중에 티트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지, 즉 웰페어의 개념을 사회복지, 재정복지, 그다음에 직업복지 이렇게 세 개로 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쪽에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는 뭐다? 우리가 정부 지출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런 것들은 티트머스가 분류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재정복지는 뭐다? 주로 이제 각종 세제 혜택이다. 즉 조세 지출과 관련된 거겠죠. 또는 소득공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업복지입니다. 이 직업복지는 핵심 키워드가 임금 외의 부가급여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 외의 부가급여.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임금이 직업복지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임금은 빼고 기업에서 근로자들한테 제공하는 각종 부가급여. 이게 직업복지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쪽 맨 밑에 사회안전망 개념이 나오는데요. 15쪽에 한번 나왔고 제가 책에다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16쪽이고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서 여러분들 되게 당위적인 거 지금 슬라이드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사회복지정책은 최저생활보장에 기능을 하고요. 또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뭐 경제의 자동 안정장치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경제의 자동 안정장치에 대해서만 한번 보죠. 16쪽에 약간 그 중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의 자동 안정장치의 기능을 통하여 경기 불안정을 조정한다. 자동 안정장치 또는 자동 안정화의 기능 이렇게도 나와요. built-in stabilizer 이렇게 영어로 써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회복지가 확대되어서 어려운 경제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고 경제가 과열되어 있을 때는 사회복지 지출이 줄어들어서 과열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를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의 자동 안정장치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복지 정책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의 17쪽을 보시면요. 소득 재분배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 물론 이제 뭐 5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더 세분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수직적 재분배가 있죠. 자, 이것은 우리 책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대표적인 정책의 예로는 공공부조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공부조의 핵심적인 특징은 자산조사와 선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조라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주로 이제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일반조세는 또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재원을 고소득층한테 많이 걷어서 마련을 하고 그런데 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선별해서 집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직적 재분배 또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성격이 강한 것이 공공부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쪽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수평적 재분배가 나오죠? 이 수평적 재분배, 이건 뭡니까? 제가 여기 설명 써놨죠, 책에. 저위험 집단의 소득을 고위험 집단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또는 위험 미발생 집단의 소득을 위험 발생 집단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수당의 대표적인 예가 아동수당이거든요. 예, 사회수당, 아동수당. 자, 아동수당은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왜냐?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동이 없는 집의 소득을 아동이 있는 집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있는 집에서는 우리가 이제 양육이라든지 뭐 출산 뭐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이고 자녀가 있는 계층은 결국에 출산이나 양육에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출산이나 양육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이 아동수당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7쪽의 밑에서 7번째 줄 수평적 재분배의 예로서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왜?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진짜 저위험 집단의 소득을 고위험 집단으로 이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집단으로 또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제 17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사회보험이 수평적 재분배의 역할을 강하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직적 재분배의 역할은 없다?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의 성격도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수직적 재분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쪽에 중간에 보시면 세대 간 재분배가 있어요. 세대 간 재분배, 그러니까 세대 간의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이 강한 그러한 사회복지 정책인데요. 부가 방식이라는 것은 한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거둔 보험료를 가지고 그 시점에 노인들에게 연금 급여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소득이 나이 든 사람들의 소득으로 이전되는, 즉 세대 간의 소득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 방식의 공적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의 기능을 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세대 간 재분배에 예가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책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8쪽 밑에서 한 8번째 줄 마지막으로 장기적 재분배 혹은 세대 내 재분배라고도 하죠.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는 적립 방식의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장기적 재분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소득을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게, 긴 기간 동안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립 방식의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이 공적연금에 가입을 하면서 주로 내가 노동이 가능한 시기, 젊은 시기에 벌어들인 소득을 결국에는 이제 나이 든 시기에 은퇴 시기로 이전하는 그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적립 방식의 공적연금은 장기적 재분배의 원리를 반영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쪽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눴는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의 특성을 보죠. 자, 이 부분 반드시 매년 시험에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정의가 나와 있죠. 19쪽에 맨 위에 정의 한번 읽어보죠. 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게 이제 법적 정의예요. 이때 이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것 밑에 또 제가 박스에 정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위험 분산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쪽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사회보험의 특성이 나와요. 사회보험의 특성. 우리 슬라이드에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죠. 우리 슬라이드에 정리해놓은 이 키워드가 진짜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우리 공감 수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19쪽에 밑에서 8번째 줄. 자, 사회보험의 첫 번째 특성은 강제가입과 위험 분산이라는 겁니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또는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해요. 이거 시험에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기술을 사용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 20쪽으로 넘어가면요. 사회보험 특성의 두 번째, 권리성이 강하고 따라서 낙인 효과는 적다. 요거 권리성이 왜 강해요?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낸 사람의 혜택을 받습니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죠. 내 돈 내고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내돈내산이죠. 그러니까 내돈내산이면은 아무래도 권리성이 강해요. 내가 낸 돈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데 누가 손가락질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낙인 효과도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쪽에 이제 위에서 7번째 줄. 자, 사회보험은 사전적 성격 또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최근 그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성격을 두고 방빈제도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방빈이라는 것은 뭡니까? 빈곤을 예방한다 이런 뜻이죠. 반대가 이제 구빈이죠. 빈곤을 구호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사회보험료를 미리미리 꾸준히 내므로써 위험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어때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를 가지고 있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용보험의 보험료라는 것은 내가 취업을 하고 있을 때 매달 꾸준히 내는 거죠. 그래서 실업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거거든요.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면서 그때 건강보험료 꾸준히 내고 내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사전적 성격,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특성. 사회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첫 번째 기여, 두 번째 사회적 위험의 발생이에요. 이때 기여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는 contribution, 즉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낸다. 이걸 기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만약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첫 번째, 건강보험료를 밀리지 말고 꾸준히 내야 돼요. 이게 기여예요. 두 번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이 치료의 욕구가 생겨야 돼요. 이게 사회적 위험의 발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특징.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이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수평적 재분배 기능도 있고 수직적 재분배 기능도 있다. 아시겠죠? 여섯 번째, 사회보험은 법령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법들이 다 있어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이것은 그 권리성이 강하다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뭐예요? 우리 책의 21쪽의 첫 번째 줄에 정리해놨죠. 사회보험의 이익을 얻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회보험은 재원의 부담자와 혜택을 받는 수급자 또는 수혜자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특징은 뭐예요?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기금 또는 재정관리에 정부가 개입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을 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쪽을 보시면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성 비교가 나오는데 요게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책에도 정리된 거 보면은 10회, 11회, 17회, 20회 이렇게 4번이나 나왔어요. 그죠? 예. 자, 일단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분산이라는 공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적용은 다르죠. 민간보험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뭐, 삼성생명, 뭐, 미래에셋, 무슨, 뭐, 또 뭡니까, 뭐, DB다이렉트. 이게 다 민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가입이에요. 근데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에요. 아, 나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거 너무 짜증나. 건강보험료 내는 거 너무 짜증나요. 나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강제가입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여와 관련해서는 민간보험이라는 건 철저히 개별적 형평성에 기반을 둬요. 이건 이제 보험 수리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개별적 형평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개별적 형평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는 거죠. 내가 보험료를 적게 냈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적은 거고요.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도 많은 거예요. 이게 개별적 형평성에 기반을 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2쪽을 보시면 22쪽에 다섯 번째 줄 사회보험도 물론 보험이니까 개별적 형평성의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도 많이 반영해요. 자,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것은 이 수급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급여의 수준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급여의 수준이라는 것은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을 보면요. 이게 이제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하거든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으니까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게 책정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이 국민연금의 급여가 보험료를 낸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이게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어떤 그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개별적 형평성에만 기반을 두지 않고 사회적 적절성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적절성을 많이 고려하면 어떻게 된다?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개별적 형평성만 고려하면 어떻게 된다? 저소득층은 그냥 낸 만큼만 받기 때문에 급여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적 적절성과 개별적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고 민간보험은 주로 개별적 형평성만 고려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2쪽에 중간에 보시면 재원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어때요? 주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도 써놨죠. 개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간보험사에서 실손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요. 기타 만성질환이 많은데요. 이러면 심할 경우에 가입이 거부되기도 하고 또는 가입이 되더라도 그 개별 가입자의 위험 발생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사회보험은 이런 개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 아니고 그 사회 전반적인 평균적인 위험에 따른 보험료 산정을 기반으로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급성질환에 걸려있고 또는 만성질환이 많고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다라고 해도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은 그럼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개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 산정 원리가 그다지 반영되지 않아요. 예,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어떤 보험료 차이가 있어요? 결국에 소득과 재산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사회 전반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률을 고려해서 뭔가 보험료율이 또 설정되고요.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개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 아니고 평균적인 위험에 따른 보험료 산정을 기반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 맨 밑에 보시면 사회보험은 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하고 민간보험은 시장이 담당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23쪽에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성 비교를 표로 정리해놨는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가 17회 때 시험에 나왔던 표 그대로거든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쪽으로 가면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두 번째 유형인 공공부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사회보험은 어때요? 기여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즉, 보험료를 꾸준히 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공공부조는 달라요.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사회보험은 상당히 보편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공공부조는 선별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3쪽에 공공부조의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서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산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수급자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의 특성 23쪽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산조사예요. 영어로는 민스테스트라고 하는데 자산조사란 급여 신청자 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을 따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죠. 보험료를 꾸준히 냈으면 아무리 부자여도 당연히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근데 공공부조는 부자는 주로 받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23쪽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공공부조의 핵심은 자산조사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 한 장 넘겨서 24쪽을 보시면요. 자, 공공부조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우리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권리성이 낮고 그래서 낙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공부조는 내돈내산이 아니에요. 공공부조는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이 급여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산조사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수급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의 성격이 강한 유형이고 따라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권리성이 약해요. 권리성이 약하다는 걸 우리가 예전에 시혜적 성격이 강하다, 동정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는 선별적인 성격이 강하고 권리성이 낮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근로동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거 제가 책에다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는 주로 자산조사를 통해서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을 하면 어때요? 근로소득을 벌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요.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다라고 한다면은 일부러 일을 줄여가지고 근로소득을 줄임으로써 계속 수급자의 혜택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뭡니까? 공공부조가 빈곤층의 빈곤을 탈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근로동기를 떨어뜨려가지고 계속 빈곤 지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급 혜택을 계속 받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그죠? 예, 요거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4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특징, 대상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상 효율성은 목표 효율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선별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급여를 집중한다. 이게 이제 대상 효율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제 운영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지출 비용 중에서 운영 비용 또는 행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근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이 자산조사에 드는 행정비용, 뭐 시간적인 비용, 공무원의 인건비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25쪽으로 넘어가서 자, 일곱 번째 특징.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해요.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죠. 그런데 공공부조는 보험료라는 게 없죠.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공부조는 비용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해요. 사회보험은 비용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죠. 보험료를 낸 사람이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공공부조는 어떻다? 이게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세금을 적게 내요. 세금은 고소득층이 많이 내요. 또는 고재산가가 많이 내요. 그런데 고소득자나 고재산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공공부조라는 건 뭡니까? 비용의 부담자와 수혜자의 지위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성. 상대적으로 수급률이 낮아요. 수급률은 영어로 take-up rate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수급률이 낮다. 왜? 이게 선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률이 낮고 또 낙인 효과가 크다는 것도 이 공공부조의 수급률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공공부조제도에 뭐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 교과서 23쪽에 중간에 정리해놨죠.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고요. 그 다음에 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들 전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공부조제도의 가장 큰 특징 뭐다? 전부 다 수급자를 정하기 위해서 자산조사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6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성 비교, 요 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 표, 우리 그 17회 시험 때도 나왔던 기출, 그 지문이에요.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26쪽에 사회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회수당, 사회복지정책의 세 번째 유형이고요. 사회수당의 특성, 첫 번째는 이제 보편주의가 나오는데, 자, 그 전에 26쪽에 그 중간에 보시면 수급 요건이 있죠. 자, 사회수당, 영어로 데모그란트라고 하는데, 사회수당은 누구나 일정한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여기서 인구학적 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사회수당이에요. 아동수당은 어때요? 2024년 기준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이 한 달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급여예요. 이거는 굉장히 선정 기준이 간단해요. 만 8세가 넘어요? 안 넘어요?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 또는 인구학적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사회수당은 굉장히 보편주의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수당의 첫 번째 특성은 보편주의예요. 자, 두 번째,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다. 그죠? 기여라는 게 뭐였어요? 보험료를 낸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회수당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인구학적 조건만 충족시키면 모두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7쪽에 이제 세 번째 특징 나와 있죠. 사회수당은 운영효율성이 높고 근데 이제 급여의 적절성이 떨어져요. 자, 운영효율성이 높다는 거는 이 전체 지출 중에서
행정비용, 운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거예요. 그죠? 왜? 사회수당이라는 건 자산조사를 하지도 않고 선정기준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 행정비용이 별로 들어갈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급여의 적절성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적 적절성 또는 적절성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뭐다? 급여의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해요. 근데 사회수당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보편주의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급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급여의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어때요?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줘요. 애 키우는데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애 키울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1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할 판국에. 그죠? 그러니까 사회수당이라는 건 급여의 적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 사회수당이라는 것은 근로동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공공부조에서 이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원리를 살펴봤죠. 왜? 공공부조라는 건 결국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수당은 선정 기준으로서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근로동기가 낮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수급권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마지막 내용은 사회서비스예요. 사회서비스 27쪽 밑에 제가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는요, 우리 교과서의 내용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자, 28쪽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제공 주체가 나오죠.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민간 부문이 제공할 수도 있다. 요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의 제공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죠?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한 사회서비스 한 두어 가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쪽을 보시면 안토네인과 시필러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16회 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출제 그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사회 서비스 제공 체제 모형 4가지하고요. 그다음에 각 모형에 해당하는 그 주요 국가들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공 서비스 모형인데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스칸디나비안 모델 오브 퍼블릭 서비스라고 해서 스칸디나비안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가장 사회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그 수준도 높은 이러한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9쪽에 가족주의 모형이라고 나와 있죠. 패밀리 케어 모델.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적은 거예요. 가족의 역할이 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공식 부문에서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부 부유층은 돈을 주고 민간 부문에 사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해당이 되는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남유럽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29쪽의 세 번째, 자산조사 시장 의존 모형. 이건 뭡니까? 자산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만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영국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주의 모형. 여기는 이제 주로 여기 지금 영어로 보시면 센트럴 유로피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 국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 정도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마무리를 해봤고요. 앞으로의 강의도 이런 내용 중심으로, 이런 스타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공감 사회라는 이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고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피드백 할 거 있으시면 카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주경, 야독 그리고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10분씩이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열심히 의지를 불태우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